여의도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상일 두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여야가 이틀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배우자실이라는 곳이 있었다는데 권 전 비서관이 여기서 부실장 을 맡았습니다. 이 이력을 놓고 여당에서 수행비서다. 그래서 공천 준 게 사천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더니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상일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분이 이제 정통 당직자 출신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대선 때 역할한 것을 두고 너무 좀 과하게 좀 비판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억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공천 결정을 어제 철회했어요. 철회하고 이제 현역인 서동영 의원하고 이제 경선을 하는 걸로 이제 방침을 바꿨는데 어쨌든 이렇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여론의 좀 그 눈치를 좀 본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예. 총선을 앞두고 여론의 눈치를 안 보는 정당? 그건 오만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잘 눈치를 본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눈치를 보면서 하면은 총선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논란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깔끔하게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 논란을 해소할 수 없다면 이렇게 방침을 바꾸는 것은 잘하는 것이다. 뭐 오랜만에 민주당이 굉장히 민심에 맞게 잘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저는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께는 일단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좀 보고서 여쭤보겠습니다. 권향엽 예비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한 발언 잠시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입장 바꿔서 그런 공천이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배우자실의 실장이 뭐 이해식 국회의원이고 그 실장, 부실장 뭘 한 거예요 도대체? 그런 실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황당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늘도 이제 논평을 계속 냈어요. 떳떳하면 왜 경선하는 것을 번복을 했느냐면서 수행비서가 아니었다는 게 오히려 허위 사실이다. 맞고발하겠다 무고죄로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거예요. 그 백반양보해서 그분이 25년 당직자 한 것도 맞고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 한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난번 출마했을 때는 지금의 그 국회의원인 그 서동영 의원에게 떨어졌어요. 그때 떨어지고 그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지난해 대선 때 배우자실에 부실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그거 하나 했는데 근데 그분이 다시 경선도 아니고 여성 전략 지역으로 해서 단수공천을 받았다? 그것도 처음서부터 그러면 여기를 전략 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을 40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지정했다? 많은 부분들이 의심의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무언가 불합리하고 무언가 이건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게끔 되는 합리적인 추론의 영역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고발합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너무 전국을 찔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상일 평론가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그러면 권향엽 그 후보자가 내가 받겠다는 그런 형식을 빌어가지고 경선 붙이기로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보는 게 그거예요. 배우자실에 실장이 이해식 의원인데 그분도 단수공천 받았고 이분은 무려 아무것도 그 호남에서는 무조건 경선이 원칙인데도 거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받아서 했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사천의 의혹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거를 고발하겠다, 법적 조치하겠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내가 법적 조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과도하게 레드라인을 넘어서 반응하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상당히 이걸 이슈 관리를 못하면은 굉장히 총선이 큰 악재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배우자실이라는 조직이 대선 캠프에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원래 대선 후보 캠프에 있습니까? 뭐 사실은 저도 대선 캠프에 뛰었습니다만은
대선 캠프에는 그러면 후보자 비서실이 있고 그다음에 후보 부인이 있다 그러면 그 부호를 관리하는 이른바 여사팀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배우자실이라고까지 그렇게까지 뭐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팀 정도가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현역 의원이 실장을 하고 부실장이 4명이나 있었다? 조금 제가 봐도 이거는 좀 매머드급의 규모라고 생각은 됩니다. 국민의힘은 뭐 이제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권양현 후보가 대선 기간에 김혜경 씨 일정을 수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있거든요. 준비된 화면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화면은 없고요. 일단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네.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논란이 있어서 뭐 방침을 바꾼 건 잘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과유불급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과 관련된 거일수록 국민에게 조금 더 깔끔하게 처리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침을 바꾸고 오히려 상대편에게 당신들도 그 주변 측근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깔끔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들 국민 의혹이 되게 많은데 저희처럼 의혹의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하고 깔끔하게 하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국민의 눈치를 이건 안 본 거예요. 고발을 한 건 너무 과도하게 한 건 눈치를 안 본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눈치를 안 본 사례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때 민주당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성일종 의원이 이토우 히로부미가 일본이 잘 양성한 인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를 치기 위해서 양성된 인재 잘 양성한 겁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걸로 불편한 생각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국민의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죠. 저는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일종 의원이 볼 때. 그리고 앵커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국민 한 분 한 분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이토우 히로부미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으면 열등의식이 있는 건가? 당신 열등의식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눈치 안 보는 겁니다. 제가 당대표면 성일종 의원 공천 철회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네. 이제서야 민주당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렇게 살펴야죠. 좀 이제부터 하더군요. 쭉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예. 이거 고발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형식적인 레토릭이니까 여기서 그냥 그만하시고 그냥 더 이상은 얘기 안 하시는 게 맞다. 그게 예. 국민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친문계 중진인 홍영표 의원은 예고한 대로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것도 뭐 김평동님께 먼저 여쭤보죠. 예. 그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컷오프 된 거잖아요. 그렇죠. 하위 10%, 20%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컷오프 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두고 하위 10% 정도의 악조건 속에서도 뭐 이길 수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역구 기반이 굉장히 탄탄하다.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컷오프 시킨 거다라는 말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네.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든 뭐 이낙연 그 신당과 뭐 연대를 하든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는 앞으로 양 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이재명 당대표와 지금 지도부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는 듯한 일방통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당연히 당 내에 내지는 중도층의 반발로 인해서 당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히려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심판하기 위해서 표를 몰아줘야 된다 해가지고 홍영표 의원이 지금 정당 기반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집결을 해서 홍영표 의원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은 잘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홍영표 의원 정도면 해볼만 하긴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든다는 것이죠. 예. 그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합류하려다가 또 막판에 이제 안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힘이 많이 좀 빠진 상태라고 해요. 근데 이제 민주연대라고 합니다. 가칭 30 의원이 지금 탈당해서 이제 새로운 미래 측과 해서 이제 민주연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홍영표 의원이 만약에 이제 민주연대라든지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역구에 나온다면 뭐 파괴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뭐 사실은 그 우리 2000년 이후 예. 수도권에서 이제 그 무소속 당선자가 나온 건 서울은
아마 2000년 이후에는 홍사덕 의원이 처음일 거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 몇몇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무소속으로 수도권에 출마해서 당선된다는 게 상당히 지금 이 소선거구 하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이제 용접 노동자 출신으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굉장히 상징성 있는 인물에다가 지역구 기반이 굉장히 탄탄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또 이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거기에서 이제 오선하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의 정치적 구력을 쌓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게 그 제각각의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후보로서의 경쟁력은 모르겠으나 연대로 했을 때 과연 이게 과거 우리 이제 친박 무소속 연대처럼 그렇게 예. 그 말하자면은 정말 위력을 발휘할 것인가. 근데 그렇게 될 경우 당에 누군가의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걸 그러면 당에 출마를 안 하기로 하고 남은 임종석 실장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과 상징성이 있느냐. 아마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임종석 실장이 전 실장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더 이상의 말하자면 정치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통 민주당에 대한 소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이 홍영표 서른의 민주연대라고 이제 가칭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분들의 개인 경쟁력도 플러스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활약 정도는 할 것이다. 그래서 그래도 변수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예, 임종석 전 실장이 당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에 이제 언론들은 임 전 실장이 이제 잔류했다고 많이들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내 파열음은 좀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당 흐름도 사실상 오늘로 끝이 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 공천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국민의힘의 공천을 비판하고 있는데 오늘은 자신을 잡겠다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원희룡 전 장관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국토부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이 GTX 노선도 휘는 거 아닐까? 여러분은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국가 권력을 이런 식으로 사적으로 남용한 의혹이 있는 이런 후보들을 또 단수로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홍영표 의원이 탈당을 한 날 이런 발언을 했는데 네. 좀 뭐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견제구로 들리기도 하고요. 네. 홍영표 의원이 이제 출마해서 그 본인 지역구에서 이길지 말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이제 막 선거전이 불이 붙고 하면 네. 다른 인천 지역 다른 지역에도 좀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럴 수도 보십니까? 있죠. 네, 네.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 그다음에 뭐 이제 송영길 의원 이런 분들은 인천에서 나름의 주변까지 좀 영향력이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홍영표 의원의 반발은 뭐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일정 부분 당원들한테 그리고 지지층, 중도층에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이렇게 발언하시는 건 좀 포인트를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연말에 예산 전국 후에 쪽지 예산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쪽지 예산을 비판하는 기사가 그 지역구 의원한테 득이 되지 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의원이 와서 뭐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꿀 거다라면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고 그걸 지역을 위해서 할 텐데 그걸 나쁘다라고 얘기해봐야 방법이 잘못됐지 결과는 그 지역에는 좋을 거잖아요. 오히려 선거운동 해준 거다. 선거운동을 해주는 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보다 정치적 포인트 쪽으로 좀 이렇게 바꿔서 공격을 하시려면 하시는 게 맞다. 가령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쭉 얘기를 하고 GTX 얘기는 빼고 한다든가, 예? 아니면 뭐 불공정성과 관련된 거 원희룡 장관이 뭐 여기에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혹하게 비판을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좀 힘이 덜한 더 강한 권력에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소리 못하는 거 그 모습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정치적으로 좀 바꿔서 공격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네. 그 이재명 대표 상대인 원희룡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바로 옆 그 계양 갑에는 이제 최원식 전 의원 민주당 출신이죠. 이 대표하고 과거에 가까웠던 그렇죠. 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뺑 둘러서 있는 그렇죠. 듯한 그런 형국인데. 아마 네. 국민의힘에서 전략을 짤 때 아마 삼각구도 포위 전략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희룡 장관을 옆에 놓고 이제 바로 예. 이제 맞상대로 놓고 그다음에 최원식 의원이라고 이제 바로 전 의원이죠.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매우 이제 사법고시부터 가까웠던 그런 분을 이제 갖다 놓아서 이른바 적을 잘 아는 그런 사람 갖다 놓아서 이제 저격수로 포진하고 또 뒤에는 이제 목동이 물론 이제 뭐 인천과는 뭐 인접해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가깝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구자룡 비대위원을 갖다가 놓으면서 이제 예.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포위하는 그런 형국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지역구에 올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다른 지역의 유세도 가야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재판을 또 가야죠. 이런 상황 또 당무도 좀 봐야죠.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전 지금 후보는 지금 거의 24시간 올인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이런 약점들이 좀 드러날 텐데 저는 이런 경우들을 이제 이재명 그 원희룡 후보가 집요하게 파고들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천수 선수도 후원회장 영입했고 이뇨한 지금 후원회장 의원 비대위 혁신위원장도 와서 돕고 있고 바로 직전 당협위원장 윤영선 위원장도 지금 거의 도와서 말하자면 지금 거의 원팀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전방위적인 올 코트 프레싱 그런 압박이 갈 경우에 지금 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따라붙었다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론조사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추세가 뭐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어쨌든 화면에 나오네요. 예,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턱밑까지 추격한 원희룡 후보의 이런 약진과 추격세를 지금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유동규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대장동을 가지고 계속 카테고리를 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방어하더라도 굉장히 매우 힘겨운 방어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이제 예측이 혹시 됩니다. 말씀하실 거에 대비해가지고 좀 네.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네. 45.2% 대 41.6% 이거면 굉장히 많이 좀 그렇죠. 따라잡은 예. 결과가 그렇죠. 나왔네요. 어쨌든 오차범위 이내에 있다는 거니까 턱밑까지 추격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일보가 KSOI의 이제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3월 1일부터 2일 동안 조사한 것이고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100% 방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김상일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를 보면 따라 붙는 모양새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그러면 조사 하나 가지고 우리가 뭐 네네. 추세를 다 근데 뭐 볼 수는 지금 없겠습니다만. 예. 민주당 전체적으로도 뭐 수원이나 이런데 저 경인일보 보니까 수원 쪽도 많이 했거든요. 수원 쪽이나 이런 데 봐도 그런 현상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끝일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끝이라고 생각하고 오만하게 이렇게 나오는 순간 오히려 또 이거 반전될 수 있다. 아까 예. 제가 제가 송일종 의원 얘기했잖아요. 그런 거는요, 정말 당에서 진짜 단호하게 대처해야지. 어떻게 이토 히로부미가 예? 일본이 키워낸 인재입니까? 그럼 우리나라를 뭐 이렇게 예? 지배하기 위해서 키운 게 잘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뭐 단속을 했더라고요. 했지만 네. 단호하게 안 하잖아요. 단호하게 해야죠, 이런 거는. 아니, 제가 어떻게 열등의식을 가진 국민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자꾸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선거는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예.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탈당이 오늘 홍영표 의원으로 거의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천 잡음도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내려갈 길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선거운동에 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도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났죠. 조국혁신당을 멀리하던 민주당이 사실상 연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지율만 봐도 조국혁신당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 조국혁신당을 택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13%로 나왔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민주개혁진보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요. 3지대 다른 신당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수영 네.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개요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 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매트릭스에 의뢰해서 지난 2일과 3일 실시한 조사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 네. 저는 그 야권 지지층에서 이동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 야권 지지층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해서 조국 혁신당으로 몰려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 두 당의 합이 27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비례 계열 정당이 28 나왔으니까 예. 거의 엇비슷한 수치. 그러니까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말하자면은 지금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이 아니라 두 지붕의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두 개의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한 가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13이 가는 이 수치는 뭐냐면은 예. 이른바 친문에서도 강성, 그다음에 친명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나중에 대권 후보까지 지지하지만 현재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뭔가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층들이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향후 앞으로 진행되는 사정을 보면은 예. 우리가 2004년에 이제 비로소 교차 투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지역 후보와 비례정당 후보를 별도로 투표하는 이제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제도 이후에 교차 투표라는 이제 약간의 새로운 방식이 생겼는데 예.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는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그다음에 비례 후보는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이 양갈래 투표 현상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건넜다는 그 이유만으로 멀리했던 게 패착일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차라리 조국의 강을 건너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반 윤석열에 함께하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신당을 끌어들였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 더 대척점에 있는 이른바 그 진보당 같은 예. 이른바 대한민국의 국채와 국시도 부정하는 그런 정당을 끌어들이니까 기존의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매우 혼잡하고 원칙도 없는 비례 위성 정당의 그 연대를 짜는 순간 오히려 조국 신당의 선명함이 더 돋보였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정말 총선 전략을 짜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성 비례 정당 그 계획을 짤 때 매우 좀 그 근시안적인 전략적 패착을 예. 저버렸다고 봐서 앞으로 조국 신당의 저 추세는 제가 보기에 이미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하반 경직은 없을 거라고 보고 급속하진 않아도 완만한 상승세 계속 기록할 것 같은 추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그 삼지대 다른 신당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좀 빠져나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그래프 추세를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조금 이탈한 것으로 지금 저는 최수영 주로 평론가 민주당 어디에서 가장 강성, 많이 저는 나왔다고 민주당 보십니까? 강성층이 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예. 민주당을 민주당 지지자들이 심판한 건가요? 민주당의 어떻게 강성층은 왜 이동했을까요? 민주당의 강성층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 제1 과제예요. 근데 지금 그 연합 위성 정당에 만약에 표를 주면 나눠 먹기가 되겠죠. 다른 당들하고 나눠 먹기가 돼서 민주당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 내지는 윤석열 정부를 예. 다 같이 똘똘 뭉쳐서 견제하는 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당 더더군다나- 같은 다른 그렇죠. 정당보다는 그렇죠. 조국 혁신당이 낫다고 봤다는 그렇죠. 겁니다. 더 우리의 가까운 우당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상의 민주당이라고 보는 겁니다. 특히 강성 지지층에서는 그럴 겁니다. 강성 지지층.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강성 지지층은 당연히 진보당, 기본소득당하고 의석 나눠 먹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차라리 그럴 거면은 100%를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거는 오히려 조국 신당을 지지하고 그 당선된 사람들을 민주당이 예. 어떻게 합니까? 영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같이 일을 하거나 연대를 하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특히나 진보당이 들어온 부분은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도 예.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대선을 생각하면 진보당이 들어왔다는 것이 대선 가도에는 또 도움이 안 돼요. 이게 총선에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말려들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입니까? 대선 종북 프레임 같은 그렇죠. 거. 예. 다음 대선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될 것이고 더더군다나 또 진보당도 문제지만 기본소득당도 그 젊은 정치인이 비례로 한 번 더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자기를 비례 순번에 껴넣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해인 대표를 용해인 말씀하시는 대표를 겁니까? 얘기하는 예. 겁니다. 예? 아니 젊은 정치인이 나가서 당당하게 한번 진짜 운 좋게 예? 진짜 어디서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도 못한 정당으로 배지를 달았으면 이제는 당당하게 지역에 나가서 자기를 알리고 그러고 자기 당에는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서 시켜야지 한 당에서
비례를 2번 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것도 특히 자기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셀프 공천해가지고서 하는 경우가 있나요? 와, 진짜 젊은 정치인이 어떻게 이렇게 노예한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하게 보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용해인 대표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네. 이제 최수영 평론가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개혁진보연합이죠. 통합비례정당, 민주당 주도의 네. 통합비례정당의 지지율도 일부 흡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비례 앞번호 가지고 뭐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네. 뭐 이 문제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잖아요. 네, 네. 민주당이 좀 양보하기도 좀 살짝 좀 어려워진 상황 같고요. 쟁탈전이 좀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네. 입장에서 인 거죠. 이렇게 지금 조국 신당이 혁신당의 파일을 거의 절반 가까이 가져가 버리면은 예. 지금 원래는 한 20번 가까이가 이제 그 비례연합정당에서 뭐 당선권 될 것이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례 10번까지가 정말 당선권이 되고 나머지 후순위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여기에 가려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여기에 이제 위성정당에서 가서 할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아주 정말 피 흘리는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다시 이 연합 비례정당에 대한 논의를 다시 해가지고 이른바 진보당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지금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그다음에 재벌 해체해서 우리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강령과 어디까지 합치하는지 이런 걸 들여다본 다음에 차라리 다시 논의를 해야지 이게 조국 신당이라는 실체가 드러나서 강성 지지층과 선명성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일로 이동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국시와 국채를 부정하는 세력과 연대해서 비판받는 게 이게 과연 김상현 평론가 지적한 것처럼 대선까지 가도까지 갔을 때 이게 과연 유효한 전략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대구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 추천하면서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이 컷오프됐습니다. 홍 의원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깨졌다. 총선 악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자, 앞서 이 유영하 변호사 전략 공천한 것을 두고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정무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어떤 영향력 이런 거를 고려했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다시 이제 해명한 건 그거죠. 그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1, 2간 격차가 나서 빨리 예. 우리가 단수 공천할 수도 있었는데 괜히 빨리 단수 공천했다가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까봐 뒤로 미룬 게 우리가 이게 정부적 판단이었다고 공식 해명을 했습니다. 그럼 유영하 변호사가 경쟁력이 더 있었다는 그래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적인 선거를 출마했었습니다. 지난번 대구시장 선거도 출마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서는 홍석준 의원만큼의 인지도가 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계속 끝까지 모셨다는 이른바 박근혜 후광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로 이펙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광 효과를 어느 정도 얻었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근데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준석 대표가 대구에서 당선됨으로써 이미 탄핵의 강은 건넜거든요. 그래서 뭐 유영하 변호사가 이번에 공천을 받고 그다음에 뭐 같이 했던 뭐 도태우 변호사가 공천받아 이것이 과연 친박으로의 회기 혹은 친박도로 친박당 이렇게까지 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권의 영남의 뿌리가 없는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이각 연대에다가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말하자면 정통 보수라는 삼각 연대가 됨으로써 오히려 총선 경쟁력을 더 발휘하고 오히려 보수의 한 몸이라는 그것이 더 확장성을 가지는 그런 점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야지 뭐 도로 친박당으로 간다거나 탄핵강은 오히려 뒤로 물렸다거나 이렇게 보는 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한 해석 같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탄핵의 강이라는 표현을 네. 홍석준 의원도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사용했거든요. 벌써부터 탄핵의 강에 빠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 당에서는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 보수 지지층, 전통적인 또 보수 지지층에서는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상현? 유리하게 작용 안 하죠. 만약에 그게 판단의 근거였다면, 네. 저는 절대 유리하게 작용 안 한다고 보는 이유가요. 민주당도 보시고 뭐 국민의힘도 보시면 알겠지만, 예. 과거 강성 지지층이 공고할 때 당이 강성 지지층이 휘둘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공직 후보 추천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내 선거들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당내 선거. 예. 그러면 박근혜 대표의 지지층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인데 태극기 부대들이 다시 만약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 같은 분이 거기 또 손 내밀 텐데 거기에 해가지고서 강성 지지층의 세상으로 만약에 만든다. 그럼 당내 선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재현 의원처럼 거기 가서 절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차라리 도태우 변호사가 경선을 해보니 박근혜 후광 효과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도태우 변호사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도 이길 게 좀 뻔해 보이니까 예. 이거는 아이고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낫겠다 하고 뒤에서 그냥 공천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뭘 갑자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미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스텝이 꼬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당하지 못할 때 항상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대구 지역의 공천과 관련해서는 참 당당하지 못한 구석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자, 어제 발표된 공천 결과 중에서 이 강남병 지역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전략 공천됐는데 이로 인해서 현역인 유경준 의원이 사실상 컷오프됐습니다. 자, 그런데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내 경쟁력 평가에서 유 의원이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유 의원은 오늘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당에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을 요청했는데요. 자, 앞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유경준 의원의 컷오프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제 재배치하는 부분도 고려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유 의원은 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자, 이런 그 유 의원을 둘러싼 컷오프 그 논란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요, 각 당의 전통적인 텃밭의 의원들은요, 전략공천에 대해서 반발하는 게 맞지 않다고 봐요. 본인이 그 지역에 갈 때 그 수혜를 다 받은 거거든요. 이미 혜택을 누렸다. 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 경쟁력을 키워서 당이 다른 곳으로 가려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전통적인 텃밭은 일종의 사관학교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진짜 유용한 신인이 있으면 거기에 안정적으로 당선을 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였다?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지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누구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일걸요, 여기? 그러나 고동진 이분을 당에서 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경선에서는. 그럼 여기는 절대적인 신인이에요. 아무리 삼성 사장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일반인들이 삼성 사장을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나 막 이렇게 떠받들고 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고동진 사장이 경선을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이거는 뭐 유경준 의원이 반발할 일인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최수양 평론가 의견도 들어보죠. 저는 원래 전통적으로 강남 3구라는 곳은요. 전략 공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에서는 연이에서 삼선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재선까지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재선도 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당의 이번 공천 컨셉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갖다 놓는 겁니다. 지난번 태영호 의원 같은 게 황교안 말하자면 공천의 상징성 같은 그 분이었기 때문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신 또 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강남 3구에 여러 가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이 있겠으나 저는 강남 3구만큼은 국민의힘의 어떤 상징적 공천을 보여주는 일종의 전략 지역 특구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아마 당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일로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저는 뭐 혹시라도 재배치한다거나 할 때는 유경준 의원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수도권 여러 곳에 한번 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바뀔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텃밭으로 불리는 이런 지역에 누구를 새로 이제 갖다 놓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서울 강남갑이라든가 강남을 그리고 뭐 대구 동구군 군위갑, 그 북갑, 울산 남갑 이런 지역에는 이제 국민 추천제를 그렇죠.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것이 이제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한다고 그래요. 이 취지에 맞게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퍼포먼스를 사실은 공개를 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의 무감동 공천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상징성 있는 인물, 여성, 청년 이런 사람들의 기회를 주자 하는 당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일종의 전략적 저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네.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그 이 국민추천제 여당이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뭔가 하려는 노력은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는 누구나 할 수 있죠.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